요것만 확인을 하셔도 정말 실패할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종목을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의 종목 선정 절대 원칙 37의 저자 박작가 박재영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박재영 차장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책은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우리 이 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책에 옮겨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종목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제 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HTS를 켜고 따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종목을 고르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처음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저와 같은 시각으로 차트를 좀 보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HTS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HTS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HTS가 화면 구성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HTS를 사용하시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HTS 설정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켜시면요, 여러분 차트를 현재가와 함께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차트를 돌려보는 일이거든요. 차트를 장 마감 후에 2,000개 종목을 거의 다 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까지,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종목까지 차트를 다 보거든요. 그럴 시간이 어딨냐, 난 너무 바쁜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장 마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차트를 보시면, 돌려보시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트 설정이 먼저 필요한데요.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여기 차트가 보일 겁니다. 이 차트를 조금은 가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밑에 보이시는 조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회 기간을 저는 왜 건드리냐면요, 여기 차트는 과거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과거의 흐름 모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습니다. 과거부터 그 기업이 지금 이제 신한지주가 있는데, 신한지주의 주가 흐름이 2년 3년 전에는 어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너무 길면 이 봉 하나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흐름을 너무 오랜 기간으로 조회를 해서 보면 긴 흐름을 보실 수는 있지만, 지금 흐름이, 오늘 하루 흐름이 어떤지 봉 모양을 자세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해상도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는 250, 조회 기간을 여기 250으로 맞춥니다. 250이라는 거는 1년이죠. 1년 동안의 흐름을 한 화면에 다 담아 볼 수 있게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 모니터에는 이렇게 하니까 봉 모양이 너무 작아 보여, 이러면 조회 기간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한 개의 봉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차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봉 모양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저는, 이게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요, 너무 적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로 느리거든요. 121선을 빼고 이렇게 클릭하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요거를 251선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121선이 사라지고 여기 251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오게 되는데, 21선을 좀 두껍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저는 21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동평균선이 긴 거는 신뢰성은 높은데
매매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일선은 큰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5일선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이동평균선은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만들고요. 너무 긴 이동평균선은 이거 뭐 매매 신호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21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두껍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죠. 이 밑에 거래량. 이거는 뭐 사실 거래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변화를, 요것도 이 거래량 바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설정이 나오거든요. 전일 종가 대비 상승 하락으로 저는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종가 대비 상승하면 거래량 봉이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하락하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거래량 봉이 파란색으로 변했죠.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 봉이 쫙 올라갔다, 빨간색으로 긴 장대 거래량 봉이 나타났다, 그러면 상승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설정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보기 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다 지워줍니다. 거래량은 21선 하나만 놔둬주고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요 하나만 딱 보면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구나, 낮아지고 있구나 확인하기가 쉬워요. 아까는 뭐 5일선도 있고 11선도 있고 많다 보니까 약간 다양한 신호가 나타나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거래량은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선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거래량이랑 수급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여기 한 화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 거래량 지표에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요, 지표 추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여기 매매 동향에 들어가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순매수 누적,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표가 하나 더 나타나죠. 요거는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 영역이 나타나면서 차트 영역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보기 어렵겠죠. 그럼 요거를 마우스로 좌클릭해서 위로 거래량 영역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관의 순매수 동향이 거래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기 쉽겠죠. 근데 너무 이제 얇으니까 저는 여기를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껍게 설정을 해주면 거래량 영역 안에 거래량도 볼 수 있고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지표 추가,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여기 보시면 외국인, 요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면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아까처럼 기관 순매수 누적처럼 영역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런데 공간을 차지하는 게 저는 싫고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로 좌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요, 또 거래량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색깔이 똑같으면 헷갈리죠. 색깔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를 외국인 순매수 누적을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뭐 선을 클릭해서 뭐 2번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외국인 수급은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조금 두껍게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간단하게 차트의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침범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차트 설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차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네. 21선을 보면. 그런데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주가의 흐름도 알 수 있고 거래량도 알 수 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차트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트 설정을 마쳤고요. 차트 설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검색을 해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요거는 장 마치고 루틴하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종목을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장이 마치면 차트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몇 시부터 하냐? 3시 30분에 장이 마치는데요. 3시 30분에 장 마치고 한 10분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10분 쉬는 시간을 갖냐면요. 거래소에서 수급을 이제 정산하는데, 수급을 이제 확정하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고 한 3시 4, 50분 정도부터 차트 검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00억 원 종목까지 모두 검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검색해주는 화면이에요. 이제 한국투자증권 HTS는 0174 시가총액 상위 화면인데요.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시총이 2000 시가총액, 여기 있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나올 때까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저희 검색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1000억 원대까지 다 조회가 됐다라고 하면 요 버튼 있죠. 연속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요. 옆에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시총 1000억 원대까지 조회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띄워줍니다. 아까 우리가 세팅을 했었던 차트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부터 세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차트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커서만 이 밑으로 하나씩 내리면 차트가 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차트를 보면서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 주가가 신고가를 간 종목,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저는 이 두 가지만 조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보면서 이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 메모지를 놔두고 신고가를 간 종목이다. 그러면 하나를 적어요. 그리고 또 막 조회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LG생활건강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네.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나타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좌측편에, 턴어라운드 종목은 우측편에 이렇게 적다 보면요, 뭔가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신고가 종목이 이렇게 보인다. 신고가 종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TCK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보인다. 그러면 신고가 가는 종목이 많은 업종이 그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이 됩니다. 주도하는 업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도하는 업종에서만 주식을 골라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한 번에 막 큰 악재가 있지는 않는 한 크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도 가장 늦게 조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메모를 해놓고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검색되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턴어라운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싸 보이니까, 그리고 싸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들이
추세가 안 좋아지다가 업황이 안 좋아지다가 돌아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신세계, 롯데쇼핑, 휘일러홀딩스 이런 내수 유통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동안 안 좋았다가 이쪽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많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신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을 해서 내가 종목을 골라내겠다 이러한 목적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해서 우리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반등하는 신호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 종목을 다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분석하려는 종목을 압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신고가와 턴어라운드 이 차트 모양을 찾아내고요. 그러면 신고가가 어떤 게 신고가인데 뭐 턴어라운드는 뭐 어떤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만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가를 찾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고점을 넘는지, 신고가를 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신고가면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이거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고가 간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재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왜 좋은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물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고가라는 게 가격이 가장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행복한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손실이 나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팔고 싶어서 안 달릴 겁니다. 매도 물량이 막 쏟아져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런데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들은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내 수익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손실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나 말고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하고 주식을 샀을까?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은 나도 한번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공부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과거에 LG이노텍 차트인데요. LG이노텍이 몇 번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한번 멈췄고요. 여기서 한번 멈췄고 여기서 한번 멈췄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3거래일 긴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우리가 수급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고 잘 안 보이는데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여기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안 좋았어요.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매도를 멈췄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최근 상승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매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메모를 해놓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턴어라운드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는 주가가 2,0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거나 악재가 있다거나 뭐 유증을 했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턴어라운드 종목을 고르는 데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존에 손실 났던 주주들이 주식을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덴티움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여러 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번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매번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올 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손실이 많이 났다가 손실이 좀 줄어들었네. 그러면서 주식을 판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40-50% 이렇게 났던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산 사람들은 아마 손실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그런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의 핵심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돼야 됩니다. 잘 보시면 장기이동평균선이 위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단기이동평균선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오랜 기간 하락을 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단기이동평균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중기이동평균선, 장기이동평균선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배열이 되는 거죠. 정배열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도 정배열이고 여기서도 정배열인데요. 5일선, 11선은 정배열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요걸 좀 지워보면요. 여기 뭐 정배열이 됐는데도 올라가다 떨어지고 정배열이 됐는데도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 이유는 제 생각은 장기이동평균선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장기이동평균선까지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장기이동평균선이 적어도 하락 추세를 멈추는 시점까지는 관찰을 좀 하셔야 된다. 너무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은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도 충분히 먹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2,000원대 사서 10,000원까지 내가 한 뭐 5배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주식은 다 아시잖아요. 1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는 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게 저는 턴어라운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고가랑 턴어라운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종목을 분석하는 이 종목을 압축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해서 2,000종목 중에 내가 뭐 한 40-50종목으로 종목을 압축했다? 그러면 그 40-50종목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죠. HTS를 통해서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뭐 회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PER, PBR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하기도 사실 이게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요것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H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요것만 확인을 하셔도 정말 실패할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한 번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TS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 이 현재가 화면인데요. 현재가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많은 기능들을 담아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편람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편람에 들어가 보시면 스냅샷, 기업개요, 뭐 재무제표, 재무비율 다 있습니다. 거기서 컨센서스 화면을 저는 먼저 봐요. 이게 뭐냐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은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놓은 화면입니다. 컨센서스에 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PER을, 기업의 삼성전자의 PE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 PER이 10.16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과거의 실적, 지금까지 기존의 4개 분기의 실적 합산을 현재 주가, 지금까지의 EPS를 현재 주가로 나누는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PER이 10.16배고 여기 CBM PER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12개월 forward EPS,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12개월 뒤에 얼마를 벌 거예요. 이 EPS를 가지고 PER을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9.24배가 나오죠. 그러면 뭐랑 비교해야 돼?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업종 PER과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대표 기업이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업종의 평균 PER이 11.1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평균이 50점인데 나의 점수가 55점이다 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업종 PER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PER이 낮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는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 예측치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확정 실적이고 2020년부터 예상치, 추정치를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놓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1조 319조를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023년도에는 333조가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네. 물론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51조, 56조, 올해까지는 56조로 늘어나는구나. 내년도에는 55조로 조금 줄어드네.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실적이 계속 이렇게 27조 영업이익이 27조, 35조, 56조로 늘어나서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올해도 좀 더 늘어나겠네 라고 하면 이익성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탭으로 넘어갑니다. 재무제표 탭으로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숫자만 이렇게 많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데 회계를 대학 때 좀 배우긴 배웠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현업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재무제표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알고 넘어가면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나오죠. 포괄손익계산서는 뭘 봐야 되냐?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이걸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중요한 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 개 다 중요합니다. 세 개 다 특징이 있고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업이 약간 숫자에 손댈 여지가 많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매출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손대기 어렵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손대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다. 그러면 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닌데 순이익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으로는 돈을 까먹고 땅 팔아서 돈을 번 기업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서 위로 갈수록 중요한데 매출보다는 그래도 내가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은 좋은 기업, 영업이 적자가 나는 기업, 장사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 나쁜 기업, 뭐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내려보시면요.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항목이 막 굉장히 많아서 초보 투자자들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부채.
자산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채라는 거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망할 수가 있어요. 빚이 많으면. 지금처럼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이런 때는 부채가 많은 기업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가 많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장사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지 안 높은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높지 않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무상태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금흐름표인데요.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뭐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나눠지는데, 이 밑에 거는 그때 다릅니다. 플러스가 난다거나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해서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지 여부는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대차대조표에서는 부채가 많은 기업인지, 부채가 많은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플러스인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내재가치를 뭐 HTS를 통해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걸로 절대 투자를 집행하시면 안 되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뭐 사실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는 무조건 한 번은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까지 굉장히 간략하게 뭐 차트 검색을 하는 방법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차트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압축한 이후에 그 종목을 내가 내재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난 전혀 모르는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 좋은 내용인지를 HTS를 통해서 간략하게 5분 안에 검색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종목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제 책을 통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5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타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물타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타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타기를 하게 되면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구분짓는 이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점은, 분할 매수는 내가 계획된 것은 분할 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에 5분의 1 사고 좀 더 떨어지면 5분의 1 사고, 이렇게 뭐 계획에 있었던 것은 분할 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손실이 50% 났으니까 이거 조금 더 사가지고 손실 줄여서 올라오면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건 분명히 물타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 포트폴리오가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계좌를 열어보시면 40% 50% 수익 난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중은 얼마 안 되죠. 손실 난 종목, 한 종목이 막 60% 70%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서 뭐 30% 40% 손실이 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온다라고 해주면 정말 좋은데,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이 안 올라오면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한들 내 계좌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는 무슨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종목에 내 자본을 계속 투하하면 포트폴리오가 기형으로 되기 때문에, 기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절대 지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내가 산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온다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그때그때 맞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2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스타일러를 사더라도 이것저것 다 뭐 비교를 해보고 심지어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더라도 이건 뭐가 좋고 연비는 뭐가 좋고 다 따져보시잖아요. 근데 주식을 살 때는 투자자들이 너무 과감해집니다. 1억씩 사시면서 공부도 안 해보고 내가 1억을 투자할 만큼의 공부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보고요. 공부를 안 하고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부리면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목표 수익률이 얼마세요? 물어보면 이게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5에서 10% 뭐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적어도 1년에 4-50%는 수익이 나야죠. 그런데 이 4-50% 수익 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20년만 50%씩 수익이 나면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높은 목표 수익률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투자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분산 투자해서 뭐 1년에 이 종목이 오르고 이 종목이 하락하면 1년에 몇 % 수익 못 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하고 아니면 한 종목에 몰빵해서 손실이 20%, 30% 발생한다? 그러면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50% 손실이 나면 복구하는 데는 10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부리면 투자에 무리를 하게 되고 내 포트폴리오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로는 절대적인 기준을 찾으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가치 투자가 모든 것에 우선해. 나는 차트는 보지 않겠어.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가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때도 있고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때도 있고 성장주 투자자가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가치 투자만 해야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시는 분도 전체 투자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미인대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 경연대회에서 누가 우승할까? 이거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승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경연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내 기준에 매몰돼서 시장을 바라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기준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매매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매매가 좀 작거든요. 특히 올라갔을 때 많이 매도를 하곤 합니다. 손절은 잘 안 하고요. 떨어졌을 때는 잘 안 팔고 있다가 한 뭐 5%, 6% 오르면 팔고 싶어서 막 난리죠. 근데 그 수수료를 다 1년치를 뭐 통틀어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됐을 때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처음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시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수익 내면 팔고 다른 데 가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시장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주식이 떨어지니까 또 팔고 이렇게 하면 매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식 매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매매 수수료를 줄이는 게 저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지키는 1년에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이게 장기로 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수수료로 뭐 3% 4% 이렇게 나간다? 이게 모아보시면 그만큼 돼요. 이제 세금이 0.23%니까 10번, 20번만 매매해도 한 2, 3%는 그냥 수수료 비용 세금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과도한 매매를 조금 지양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잘 원칙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려운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